언PC함에 지친 K들의 PC한 놀이터 K-PC방 34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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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다 같이 녹음을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드디어. 잘 지내셨나요? 뭐 드디어 제가 그 노예같이 지내던 연구소를 관두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관두고 싶어서 지도 교수한테도 막 헬프를 치고 이랬는데 그 연구소의 교수가 좀 선배예요, 엄청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한테 헬프를 쳤음에도 이제 무시를 당하고 계속 이렇게 일을 했다가 원래는 이제 교수의 제가 2년 동안 버텼잖아요. 그래서 교수의 비리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서 원래는 고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협상을 해가지고 잘 관두게 됐어요. 네. 물론 그 쥐꼬리만한 수입이 없어져서 와 그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걸 어째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지금은 어쩌다 보니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네. 잘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네. 있어요. 그동안 엄청 바쁘셨으니까 좀 네. 기회다 생각하시고 좀 네, 쉬세요. 맞아요.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생겨서 네, 앞으로 우리 삼식이 형한테도 그렇고 한나한테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을까. 네. 나눠서 합시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성만 나눠주시면 음악이랑 배경은 깔면 되죠. 네네. 네네. 네. 그렇죠. 자, 우리 한나는요? 저는 이제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저번 주에 제 마지막 방송이 올라갔죠. 1, 2부는 큐르 영화사에서 진행을 했고 네. 3부에서는 이제 제가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부가 나가고 나서 피드백을 좀 받은 게 네. 그러니까 일부가 그 큐르 영화사 큐르 측에 영화사 올라갔는데 거기서 네. 엑스맨이랑 뭐 네네. 다양한 다른 영화들 다뤘었는데 네. 영화를 너무 깊게 다루지 못하고 그 우리가 원래 하려던 어떤 그런 메타포적인 이야기들 보다는 조금 그 표면에 있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캐릭터 몇 개 빼먹고 그런 상징성 있는 캐릭터들을 빼먹고 니네가 영화를 다뤘다고 할 수 있느냐. 아 진짜요? 그런 피드백이 왔었나요? 예,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팬으로서 속상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뭐. 조금 미흡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또 엑스맨만 하신 건 아니고 또 여러 다른 영화들을 제한 네.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또 네.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네요. 네, 4시간 네. 동안 사실상 이제 추천 영화까지 하면은 한 11개, 12개 그러니까. 정도 되는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한 편 가지고 4시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네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되게. 재밌게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댓글 뭘 안 남겨주셨어도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텐션이 대단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케미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랬나요? 네 그랬네요. 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삼식이 형은요? 네.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준비하던 대학원 입학 시험이 이제 11월 초에 끝나서 지금은 이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결과가 당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생했어요. 형. 네, 뭐 준비한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무엇보다 마음 고생이 좀 심했잖아요. 그쵸 하면서도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네. 끊임없이 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시험은 잘 쳤고요. 음.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공지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광고죠. 네네. 저희 지난 방송 때 네. 나오셨던 김민규 감독님 다들 기억하시죠? 네네. 그 여름 기울어진 여름과 테이블 매너와 무지개 같은 꿈을 감독하신 네. 김민규 감독님이 새로운 작품으로 이제 텀블벅을 여셨어요. 네 맞아요. 네. 열었어요. 어제 오픈하셨을 거예요. 네. 아마. 네, 네. 그러니까 11월 8일에 오늘이 9일이니까 8일에 텀블벅에 올리셨는데 제목이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다들 아시죠? 그 적혈구에 네네. 들어있는 네네. 헤모글로빈.
그거를 제목으로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왜 헤모글로빈으로 지으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시놉시스가 이제 아예 세계관이 가상의 세계관인데 동성애가 주류고 이성애가 이제 소수인 성소수자인 그런 세상의 이야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혹은 퀴어들이 사회에서 비주류라는 이유로 굉장히 받아왔던 이상한 시선들, 그런 편견 어린 시선들을 이제 미러링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이런 컨셉의 단편 영화들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었는데 김민규 감독님이 나름대로 좀 더 디테일을 살리셔서 시나리오를 재밌게 쓰셨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보조 출연자로 이거 밝히나요? 말해도 되나? 네. 아무튼 뭐 네, 찾아보시면 제 얼굴이 한 1초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최종본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프라이드 페어 갔을 때 민규 형을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엄청 반갑게 맞아주면서 안 그래도 다음에 저희 방송 또 혹시 이 새로 나오는 헤모글로빈으로 한 번 더 출연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출연하시는, 그때는 물론 우리 신사랑 배우님은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른 배우님이겠지만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인사만 하고 넘어갔지만 아무 말도 안 하긴 했다. 저한테도 물어보긴 했어요. 방송 한 번 더 나가고 싶다. 헤모글로빈 들고. 근데 그럼 당연히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텀블벅을 위해서 출연하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기획한 방송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고 이제 어차피 내년 3월 공개가 목표시라고 하니까 그쯤에서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후원했거든요. 네, 저도 어제 후원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으로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번부터 굉장히 또 야심찬 특집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그 퀴어가 퀴어에게의 일부로도 뭐 기획을 했었던 건데 이제 다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번 방송부터는 저희가 생각해 왔던 게스트 분들을 초청을 해서 또 말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HIV 감염인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12월 1일이 이제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아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뭐 꼭 노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연말쯤에 또 이런 주제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에이즈의 날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88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참가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을 강조한 런던 선언을 채택하면서 처음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과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붉은 리본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 속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서 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붉은 리본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KPC방에서도 이제 다가오는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서 사실 저희가 이 HIV와 에이즈에 관한 주제를 방송 시작할 때부터 다루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섣불리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또 워낙 조심스러운 주제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 방송 짬이 좀 찰 때까지 좀 연륜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도 이 주제를 꺼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지금 섭외가 확정된 게스트가 지금 총 3팀이 있으신데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6주 내지는 7주 정도가 되겠죠. 연말까지 이제 HIV에 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와주신 게스트분이시죠. 벨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저는 지금 나이부터 얘기하면 되겠죠? 네, 편하신. 네. 네. 저는 올해 30이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 오픈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HIV 양성 복균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나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텐데 이렇게 네. 선뜻 그것도 되게 멀리서 오셨잖아요 오늘. 네,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멀리서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네. 별 말씀을요. 혹시 출연을 처음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 복균 사실을 안 지 좀 돼서 네네. 네, 별 특별한 감정은 없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결국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 또 이것 외에도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어찌되었든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지금 이런 복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용기를 내보아서 네, 기분 전환 겸 겸사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뭐 물론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 감염인 친구들이 있어서 네. 이제 섭외를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 그런 뭐랄까 인권 운동하는 친구들 말고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섭외를 해보면 네. 나는 나가면은 그 대중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놀이개요? 네,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고 아. 어쨌든 가십거리가 될 테고 그 친구분이요? 네네 이렇게 될 텐데 나오는 게 약간 꺼려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벨님께도 뭐랄까요 섭외 요청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물론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위안을 받고는 있지만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정체화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요. 게이입니다. 네, 네. 남성을 좋아하고 있고요. 뭐 트위터나 뭐 인터넷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정의하는 말들이 많은데 네네. 근데 솔직히 제가 그걸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난 이렇고 저렇고 모든 걸 정의하기는 참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전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생각보다 이름을 많이 붙이니까 거기 틀에 갇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나고 나는 그냥 단지 남자를 좋아하고 딱 그 정도로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드릴 질문에 이제 배경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여쭤봤고요. 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저는 지금 네. 이제 석사를 끝낸 지 한 1년? 1년, 2년 정도 됐고요. 네, 석사를 끝내고 지금 대학 기관에서 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심리를 지금 공부하고 상담 계시고요. 심리는 제가 따로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끝내신 석사는 한국어 교육을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상담 심리 지금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편입해서 이제 한 학기 끝냈는데요. 이제 편입을. 편입을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3학년 2학기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조금 내용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구나, 개방적이구나라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을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상담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열심히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군대에 있었을 때 막 이런저런 자격증 막 남발 왜 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그 개인 개인 사단법인 누구 네, 어디서 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공부를 한번 해보면 상담 심리 이론들이 전부 사회에서 정의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에만 집중을 두고 약간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없는 듯하고 하고 이렇게 디자인된 이론들이 좀 많다는 느낌을 네, 굉장히 맞죠.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어쨌든 뭐랄까요? 아 정말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서 뭐랄까 바닥이랄까 이런 게 없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초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씩 이제 최근에 나온 뭐 DSM이라든지 이제 그런 편람들을 보게 되면 알고 계시다시피 정신병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아직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직 고착화된 그런 생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모습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연예인들의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렵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어떻게 이 무거운 중압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공부하면서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다라는 건.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내가 누굴 좋아하든 간에 일단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상담 심리를 교양으로 한 학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상담 심리가 다른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특히나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고통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왔을 때 그 감정과 또 그 기분을 혹은 그러한 정서를 제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감이라는 말은 그분이 가진 감정을 내가 다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자세를 취하려고 해도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또 훨씬 더 숙련된 상담사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순환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상담사 개인이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극복 방법이라든지 아니 그런 감정을 빨리 떨쳐낼 수 있는 스스로의 개발이 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진짜 상담 심리사 분들 멘탈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럼요. 지금 분명 벨님도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게 된 개인적인 계기도 분명히 있으셨을 테고, 네, 그렇죠. 뭐랄까요, 뭐 이 이후부터 저희가 여쭙게 내 질문에 또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차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HIV 감염과 그리고 에이즈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막 증상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먼저 설명을 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신 지금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짧게. 자, 우선 에이즈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영어에서 이제 AIDS만 따와가지고 만든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말의 명칭은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증후군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후천성이란 이제 선천성에 대비되는 말로 유전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을 해야 이제 발병을 하는 것인데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일반적으로 6주에서 12주가 지나야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항체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제 검사로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속에 침입을 해서 이제 사실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분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뭐랄까요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통제가 되는 상태를 이제 HIV 감염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복균자. 거고, 네 그렇죠. 네. 복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 거고, 이제 그 복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물론 약을 먹으면은 웬만하면 통제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발병을 하게 됐을 때 계속 기회감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게 에이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회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감염증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복균을 하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기회를 보아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증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을 기회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라는 말과 혼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청취자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균을 하고 있는 상태와 그리고 에이즈가 발병한 이후의 상태는 어쨌든 정말 다른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 3인3색 방송 2부에서 그러니까 규류 영화사에서 했던 2부에서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다루면서 HIV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출연자들이랑. 네네. 근데 그 앞에 계신 그 이제 헤테로 세 분은 좀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건지도 모르고 에이즈와 HIV의 차이점? HIV 차이점도 모르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관리가 되는 병이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그냥 걸리면 죽는다라고 여전히 알고 있고 이제 약간 그런 오해들을 여전히 하고 계셔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듣고 오신 분들은 조금 차이를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제 HIV 전파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요. 저도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HIV 전파는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는 체액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HIV 그 바이러스 자체는 그 복균자의 거의 모든 체액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전파 자체는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물 혹은 모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주로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록 눈물이나 소변 등 타액 등 이런 것들에는 낮은 농도의 HIV가 있지만 이러한 체액을 통한 전파는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HIV는 우연한 접촉, 예를 들어서 만진다거나 그냥 이렇게 뭐 가벼운 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는 거의 전파될 확률이 없고요. 그리고 또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모기에 물려서 HIV가 전파된 사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전파된 경우도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IV는 그렇게 쉽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고 또 HIV는 공기 중이나 그 바이러스는 공기 중이나 물 등 체외에 노출되면 거의 즉시 사멸을 하게 돼서 전염성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파가 되려면 신체에서 신체로 거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야만 그 확률이 조금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뭐 저 이 정도로 저는 알아봤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덧붙이시거나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벨님?
거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타액이나 이제 기본적인 접촉, 뭐 키스 이런 등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이제 극히 드물다고 하셨는데 사실 없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그런가요? 네네네. 만약 이제 접촉되어서 이제 약간의 확률이 있다면 이제 저 같으면 아무 어느 누구와도 할 수 없죠. 네, 네, 뭐 그렇겠죠.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불가한 상황이 네.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수혈로 거의 99% 그렇게 감염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거 정도 덧붙이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짚어봤고요.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벨림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HIV 감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제가 2015년 맞나? 2016년 여름이네요. 네, 네. 2016년 여름 가을 그쯤이었어요. 당시에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네. 원어민 한국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저 몰래 콘돔을 빼버리는 바람에 네. 이제 그 사실을 알기까지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학기 시작할 때쯤, 네. 네 번째 학기네요. 네, 네 번째 학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열이 엄청 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열꽃이 핀다 그러죠. 이제 온 다리에 그냥 붉은 반점이 쫙 펴지면서 열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병원 다니고 링거 맞고 막 그랬는데 그 찰나에 이제 제가 이제 비자 연장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보통은 금방 나오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한번 오셔야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HIV 양성이라고.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네, 그렇게 통보를 받았죠. 네. 근데 그렇게 일을 못하게 하는 네. 그 원칙이 있는 이유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지금 성병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HIV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행 받을 때도 저희가 일단은 비자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네. 저는 이미 중국 정부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제가 아직 여행을 안 가봤지만 그 이후로 거절될까 봐 사실 중국 여행 자체를 좀 못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성병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경우 이제 유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HIV 검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퇴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걸렸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했죠. 네. 그럼 학기 중에 학기가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럼, 네 번째 학기. 그러면은 시작했을 때 바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신 네,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때 심정이 참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라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내가 이제 죽음이 바로 정말 눈앞에 있구나 라는 게 가장 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 소식을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재차 물었어요. 내가 정말이냐고, 그럴 리 없다고, 도대체 그게 맞는 거냐고 그랬더니 네, 2번이나 검사를 했다, 정밀 검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다 이렇게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멍하게 한 30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진료실을 나와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100% 물어볼 거고 제가 딱히 둘러대야 될 핑계나 이유가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말이 딱 눈앞에 와 있는 거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원래 없었지만 이제 정말 없어지겠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 그런 것들이 막 휘몰아치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멍해진다라는 게 일단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 오는 후폭풍. 네. 상당히 충격과 하늘이 무너진다. 그냥 이 말로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이상인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형용을 할 수 그렇죠. 있을지는 네,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 것이다라는 그럼요. 것. 네. 혹시 그때 뭐랄까요? 이제까지 겪으셨던 그런 심리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여쭤도 괜찮을까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좋아라 했던 그 남자에 대한 원망, 저를 속였으니까요. 네, 저는 분명히 계속 콘돔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리고 나서 잠석을 타더라고요. 당한 거죠. 그럼 본인은 알고 있던 상태였던 그랬던 건가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HIV나 뭐 에이즈 이 얘기가 나오면 물란해서 그럴 거다, 뭐 찐방 많이 가서 그럴 거다. 근데 그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안 걸리면 0%고 걸리면 100%인 거예요, 그냥. 뭐 전염 확률이 뭐 몇 %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걸리면 나한테는 그냥 100%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물란해서 걸린다. 아, 그럴 수 있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물란하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저 솔직히 말하면 은둔이에요. 찐방이 뭐예요? 클럽 바가 뭐죠? 네. 나간 적도 뭐 거의 없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정도가 끝이고요. 그 이후로 나갈 뭐 새도 없고 뭐 그랬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일단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 엄마에 대한 미안함, 이제 막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의지가 없었죠. 무기력했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HIV가 있고 제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네. 재검을 받아놓은 상태가 제가 이제 막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서 뭐하지? 이걸 써서 내가 직업을 찾는데 대부분의 일반 직장들은 신체 검사를 하면 HIV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것 등등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엄청나게 컸죠. 네, 언제까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무기력한 상황에 다행히도 아직까진 국내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정규직이 아니에요. 항상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신체 검사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면접만 잘 붙으면 네,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전공한 직업이 다 그나마 신체 검사에 걸리는 그런 직업이 아니어서 일단 입에는 풀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일하면서 논문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엄마보다는 일찍 죽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 네. 죽음이 항상 내 곁에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은 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관리를 받는다고 손을 치더라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서 그런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게 상당히 좀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알죠. 혈액이나 뭐 정액이나 이제 그런 색으로 감염된다는 건 알지만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뭐 근무를 하다 보면이 뭐 가위나 칼 같은 걸 이제 활용할 때 있잖아요. 베이면 절대 누구도 오지 못하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그걸 이제 지혈을 하고 그 휴지를 제가 가지고 가버려요. 네, 혹시 몰라서 그렇게 조심할 정도로 좀 더 많이 위축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제 졸업 논문과 좀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상담 심리로 눈을 더 돌리게 되었고 또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소수자는 아니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면서 그 모습까지 보면서 내가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심지어
내가 왜 걔의 아픔이나 표정을 하나 못 읽었을까. 네. 아이고. 네, 그런 좀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워낙 힘들게 이제 보통 성소수자 분들은 학창 시절 어렵게 지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걸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너무 싫었죠.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지내고 보니까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고통이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이런 마음들. 네.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확장됐다고 봐요. 저는 그 마음이 지금.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내가 나중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좀 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관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내가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끔찍했던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는 좀 극복이 되었고 사실 그 극복하는 중심점에 있었던 게 어머니였죠. 네. 여러 번 상처를 줬거든요. 사실 내가 게이라는 거 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군대에서 또 연대장이 전화해가지고 막 속상하게 했던 점 하나 그런 거에 이제 하나 더 얹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엄마보다 먼저 죽으면 그만한 대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엄마보다는 먼저 죽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거 때문이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긴 거죠. 어떻게든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떠나가시면 그나마 좀 안심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계속 뭐 약은 계속 복용하고 계실 거고요. 심지어 지금도 있습니다. 네. 제 가방에. 계속 복용하고 네. 계실 거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녀오실 네, 거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그 감염민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약값을 어떻게 뭐 보존한다든지. 네, 뭐 요거는 전국 공통이고요. 네네. 일단 HIV에 대한 검사는 일단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네네. 거예요. 네네. 익명으로 일단 되고 있고요. 만약에 양성이 의심된다. 라고 되면 한번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번 정도 거쳐서 왜냐하면 이제 한 번씩 가양성이라고 해서 이게 가짜처럼 나오는 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양성으로 판정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많은 보균자들이 충격을 받죠. 내가 걸렸다고? 아닐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서 보건소 방문을 딱 그때부터 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당시에 많이 들었어요. 보건소 현실 상담하면서. 부정이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쵸. 네,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가벼운 감기에 걸리더라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HIV라는 게 이제 자가 면역을 계속 깨부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싸울 힘이 없고 그게 이제 폐렴으로 가고 죽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인지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현실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좀 오라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충격을 그나마 조금 빨리 깨부수시고 보건소에 가서 상담 받으시길 바래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건소에서 상담 받으시고 나면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줘요. 국가의 그 보건 시스템에 본인 이름이 올라갑니다. HIV 감염자라고 올라가게 네네.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 국가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각 병원 그 보건소에서 가까운 그 감염내과 특히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 3차 병원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상담 받으시고 이제 약 투여 받고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 알만 먹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3알, 4알
이렇게 먹었거든요. 부작용도 많았고 또 그 한꺼번에 약을 매번 먹어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딱 자기가 맞는 시간에 챙겨만 먹으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달에 한 번 병원에 가고요. 2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담당 그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계속 투여받고 있죠. 네. 그럼 약에 대한 비용은 영수증을 보면요 상상 그 이상의 약값이 나가요. 사실 급여가 그 비급여 이렇게 다 나와오잖아요. 보면 진료만 해도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일단 진찰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약 부작용 때문에 혈액 검사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HIV 포함해서 받아요. 그렇게 해서 1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일단 영수증상으로는. 네. 그리고 약값이요. 2달에 300? 2달에 300이요? 네. 상당히 비싸요.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고요. 이제 그거를 의료보험 전액으로 전액으로 지원을 되는 건가요?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뉴스, 나인토 뉴스 같은 데 보면 왜 우리가 그런 돈을 우리가 세금 내서 그런 사람들한테 왜 다 무료로 해줘야 되냐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 우리나라에 많으신 분들이 벌써 다 감염됐을 거예요. 이거라도 안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HIV 관리의 정책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군요.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다 사보험이거든요. 네네네. 사보험이고 약값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개인 부담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지내다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액으로 일단 관리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받으셔야 전염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약을 먹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 아까 억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혈액 검사를 하면 발견이 안 돼요. 네,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그때 서울 퍼레이드 보니까 U 이퀄 U 네. 보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감염됐지만 이게 검출이 되지 않으면 전염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의학계에서 논문으로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자들은 그 전에 어떤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든 그 사람에 대한 건 빨리 잊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보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관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어쨌든 그 팩트만 놓고 보면 그냥 정말 그냥 관리하면은 괜찮은 만성 질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약 하나를 먹는 게 전부인 어떻게 보면은 당뇨병보다도 더 관리가 간편한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주사를 맞는다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약이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저 그런가요?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이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인마다 다른 거죠. 네, 다르죠.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제 감염내과의 의사분하고 논의하시고 꾸준히 가셔서 검사 받으시면서 조절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좀 조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싫어하는 운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린 거는 뭐 HIV가 가벼운 질병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관리를 하면 무조건 죽음으로 이어지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와 HIV 감염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의 차이가 그렇게 극과 극인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 병의 특성 단순히 그것 때문이 절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사회 시선, 낙인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가장 큰 거는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일 거예요. 아무리 이제 관리가 된다, 만성적인 질환처럼 이제 바뀌었다라고 소문치더라도
내가 이걸 약을 먹다가 갑자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당뇨는 내가 어떤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경과되는지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검사 한 번 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큰 충격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는 거일 거고요. 그리고 뭐 당뇨나 뭐 고혈압처럼 많은 약을 먹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약을 먹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루라도 걸르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네, 큰일 네, 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약이라는 게 내성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게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내성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어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보통 이제 전 아침에 먹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늦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챙겨 먹어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체킹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진료 받으시는 병원에 상담 간호사가 계시면 상담 간호사분하고 꼭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없으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라도 꼭 이렇게 제가 지금 생활 주기가 이래서 조금 불규칙한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약을 복용하고 네. 물론 우리 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자신의 상황을 잘 이제 인식을 하고 네. 받아들이고 이제 잘 적응해서 지내고 네. 계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에 어쨌든 낙인이 찍혀 있고 편견이 또 그렇죠.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자존감이 막 무너지게 되거나 자괴감이 들거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점들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음. 없고요. 저는 원래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상당히 중증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네. 또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부분이 한 번씩 훅 치고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지금 있는 직장이 사실 상당히 불안정한 지금 시기여서 이제 조만간 이제 빠르면 뭐 내년 여름까지 하다가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서 그럼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안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이력서 써서 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라는 이제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못 나가면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아주 막연한 걱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일단은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훅 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뭐 잠자기 그렇죠. 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날 되게 힘들었던 날이라든지 무력감이 확 오는데 이제 거기는 생각이 더 얹어지는 거죠. 내가 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엄마라도 내가 내가 부모라도 내 자식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일이 생겼다. 참 통탄할 거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머니한테 좀 더 전화 많이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감히 우리 벨님께서 가지고 계신 뭐랄까요 그런 감정을 막 헤아리려고 하고 막 여쭤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네네.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참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이제 벨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생각의 탈해가 생겼을 때 네. 어떻게 그 탈해를 객관적으로 또 바라보고 또 무슨 어디가 꼬여가지고 잘못됐는지 이걸 풀어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 사회에서 물론 심리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신과 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그런 것을 좀 뭐랄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니까요. 내가 겪은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상담사들이 좀 많이 빠지는 함정이 나도 그 감정 알아.
나도 그거 알거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죠. 네. 너는 알지 모르지만 난 지금 힘들어 죽겠거든. 그렇죠. 내가 힘들다는데 네가 알면 뭐 할 거야. 라는 감정이잖아요. 네, 보통 그쵸. 해당하는 사람은요. 네. 맞아요. 근데 모든 의사분들과 모든 상담사들을 폄훼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제 일부 상담자들께서는 혹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내가 정말 눈앞에 있는 죽음이 항상 맞닿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라는 그 입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려고 해도 상당히 그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특히 우리 성소수자들에 대한 상담은 상당히 되게 민감하게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도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가장 높잖아요. 자살률이. 네. 그럼 그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 학생들이 그냥 내버려졌을지는 아닐 거거든요.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든 상담실에 보냈을 거고 그러면 그 상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부모님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상당히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거를 그냥 일반화 시켜버려서 그게 뭐라고. 너 아니야. 너 그거 치료받아야 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네. 그러면 그걸 들은 아이는 어디에 기대냔 말이죠. 한참 자립심을 기르고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때인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걸 떠안았을 때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대서 자신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안 겪었으니까. 지금 벨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뭐 물론 모든 상담사분들이나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들이 그 감정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그 기저에는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알고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약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 보면은 뭐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객관화 시켜서 이제 솔루션을 찾으려는 방안에서 그렇게 네.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알겠는데 약 먹어와 그러고 이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무조건 객관화 시켜야 된다고 한다는 게 정말 성소수자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상담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네, 전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상담사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된 거지만 상담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본인의 일인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지 상담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슬프다, 고통스럽고 괴롭다,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본인을 조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 그러한 감정들을 내가 이겨내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HIV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소리가 매번 똑같다.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 매번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상담사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이 없거나 해결해줄 의지도 없고. 그렇죠. 왜 매번 와서 똑같은 얘기하지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담사나 의사가. 그럼 빨리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거나 상담센터를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꾸 솔루션을 던져주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그 상황은 아니지만 너의 기분이 어떤지는 알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풀어볼지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식으로 접근해가는 게 상담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렇게 진료를 받더라도 자살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기고 네. 그걸 이겨내려고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또 없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HIV에 걸려서 HIV가 이제 복균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을 알아봤어요. 이제 제가 네. 있던 고향에도 있었지만 제가 네. 고향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이제 병원이 2군데가 있었는데 네. 네. 한 군데는 상담 간호사분이 없으시고 네. 한 곳은 있대요. 그래서 있는 곳을 고른 거예요. 네. 일부러. 네. 예, 가서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들고 이런 걸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걸 누가 이해를 해주냐고요.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지만서도 그래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네.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무기력하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어딘가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없죠. HIV는. 그걸 그래요. 누구한테 쏟아낼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상담하는 간호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셨으니까 그 간호사분께서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들어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상담의 기본이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막 던져주고 그래 너의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 하자 하자가 아니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어때? 어떤 게 문제일까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상담해 주시는 분은 네. 괜찮으신 건가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아유, 전 정말 만족하고 있죠. 네, 가서 정말 시덥잖은 얘기 얼마나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좀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게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 제일 어려운 거 같죠. 네,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저희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상대방 반응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네. 유튜브나 네, 이런 거 네, 하시는 네, 분들 네, 보면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게 정말 나 너 이해해. 나한테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 말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 밥 먹으러 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내가 말한 것이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태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HIV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서 나 HIV 있어. 그래? 그래 밥이나 먹자. 이런 시대가 좀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의 시스템이 가진 문제가 뭔지 이제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듣다가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장애인분들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 장혜영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왜 한참 제가 막 논문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뭐 복지국가의 유형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왜 얘기를 드렸을 때 미국이나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돈을 그냥 던져줘 놓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 하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누가 어떤 감염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보이느냐 약간 이런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이제 국가의 관심사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면 그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약값이나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건강보험에서 어쨌든 부담을 해주고 그럼 그 이외에 상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찾아서 하세요. 네, 그게 그냥 문제인 그거를 하고 지금 그렇게 국가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담의 퀄리티 자체는 별로 통제를 할 의지가 그렇죠. 없고 보장을 해줄 의지가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일단 상담은 받고 있고 그러고 이렇게만 해도 어쨌든 관리는 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국가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일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정성이 아니라 정량적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의료 서비스 제공도 우리가 이 건을 이만큼 제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도 인센티브를 받기 편하고 다음 사업평가 때 뭘 더 좋게 받을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정성평가 항목은 굉장히 적어요. 적기도 하고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서 안 받고 넘어가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량평가 부분에서도 얻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왔던 어떤 사회적 포갑적인 분위기? 그렇죠. 네. 그거 네 문제잖아로 보통 대부분 치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동 환경에 있어서 네가 그쵸. 나약해서 그래. 그렇죠. 뭐 정신적인 질환에서도 그거 네가 나약해서 그죠. 그래. 너의 노력이 네.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뭐 나이 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남들이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내 잘못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제 교육하실 때 항상 했던 말이 정신력의 문제야 라고 늘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러한 교육 방식에서 자랐지만 전혀 어머니의 그런 말에 동의를 못해요. 그 말씀만큼은. 그래서 어머니 자체가 상당히 정신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비추셔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가 겪었던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정말 누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도 이렇지 않다는 건 일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과연 내가 항상 웃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내가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게 상당히 민감하고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놓치기 쉬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분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의 그런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요. 네. 맞아요. HIV 환자들은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게 살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과연 누가 미세하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적해서 괜찮니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당히 어렵고 그만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비슷한 경험이라도 해보신 분들이어야 눈치를 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정량평가가 되고 있다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되게 아쉽죠. 네. 정성평가를 하면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일단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써야 될 게 많아서 효율적이지 네. 못하다라고 맞죠. 생각을 하겠죠. 네. 사람을 더 뽑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죠. 안 뽑고 돈 쓰기 싫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일단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양을 따지는 거는 그냥 몇 번 했냐, 얼마나 몇 시간 했냐 이런 거를 보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닌 질을 그렇죠. 따질 때는 이제 모든 네. 기록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도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또 나뉠 수 있으니까 또 그렇죠. 평가가. 네. 그래서 뭐 단지 아쉬움이긴 하지만 정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정량평가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에 따른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담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라는 부분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의식과 인식의 문제로 네.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네. 의식과 인식의 문제와 같이 제도도 역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를 계속해선 사실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집행하는 제도는 똑같고 규칙은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인식을 바꿔봤자 사실 뭐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또 디자인하는 물론 모든 공무원분들을 폄훼하려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전문가분들이 아닌 분들이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막상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한다거나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할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사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놈의 순환보직 때문에. 예, 그렇죠. 순환보직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건 약간 벗어나는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번에 우리 혜영 씨가 정의당에 입당하셔가지고 정치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장애인 분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아니면 어떤 규칙이 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을 던져서 너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적응할지를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료주의에서 원하는 조항 A, 조항 B, 그렇죠. 조항 C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좀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혜영 씨나 아니면 정치하시려는 분들 이거를 듣고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점도 그거고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네. 지금님 정치 언제 하실 거예요? 저 정치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기가 혜영 씨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을 막 잘하시고 글 잘 쓰시고 막 이렇게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그러지 않는 이상 정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40대 정도 박사 끝나고 나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의지할 곳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또 종교이기도 한데 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불교입니다. 아, 불교. 불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는 대체적으로 그 퀴퍼에서도 보면 좀 프렌들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네네. 일단 교리 자체가 내가 사람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그마저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게 불교의 가장 깊은 뜻 중에 하나라서 네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윤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공이라는 아, 걸 공.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존재마저도 잊게 만드는 잊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나고 나가 나고 네, 그런 교리가 있는 종교이라서 아마 흔히들 보셨던 그 서울 퀴퍼나 여러 퀴어 퍼레이드나 퀴어 축제 보시면 불교가 이제 요즘은 훨씬 더 이제 발벗고 나서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의 입장에서는 아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건데 라는 이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오면 오고 가면 가라라는 느낌이 강해서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상당히 힘들었고 또 좀 괴로웠고 했을 때 가장 의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교였고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군종병은 아니었으나 이제 군종이라는 역할을 조금 하면서 뭐 이제 다른 저희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절이 이제 교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종 장교가 거기 있고 그러면 그 군종 장교가 여러 군종병들을 데리고 이제 각 부대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남아서 절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108배 혼자 하고 앉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이야기하고 바라고 해도 이루어질 건 아니라는 건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몸을 조금 써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울면서라도 이렇게 절을 해보니까 아 그나마 조금 후련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또 절들이 대부분 산속에 있으니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흐르는 건 물이고 들리는 건 바람 소리고 그런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고 있고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불교를 믿으시니까 전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종교인 없어요. 거죠. 네, 가르쳐 드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수행은 너의 것이고 네, 수양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 지금 유학 준비도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점을 보러 다녀오셨어요. 철학원에. 그래 천주교 성난 네, 다니시는데 맞아요. 점을 즐겨보시는. 네, 점을 즐겨보세요. 네. 근데 그쪽에서 저의 사주를 막 이렇게 풀이를 해보다가 제가 이런 동해 용왕 쪽하고 기운이 맞대요. 네. 그래가지고 용왕을 모시는 절 있잖아요. 왜 그 네. 주로 이제 그 관음보살
와가지고 네. 이제 지어진 절, 예를 들어 낙산사라든지 네.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 뭐 이런데 네. 그런데 이제 가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 애인하고 1주년으로 저 낙산사 갔다 왔어요. 네, 거기 해수관음보살님 모시는 네,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고 그러고 그쪽에서 저 철학원에서 저한테 금강경을 읽어라. 그래서 요새 금강경을 읽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금강경 네. 내용에도 딱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치는 있는데 그거를 배우는 것도 나의 몫인 거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받아들이느냐도 나의 몫인 그런 주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풀이한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게 풀이하고 그렇죠. 있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종교이긴 한데 여전히 저한테는 약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괜찮은 종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전 그게 제일 좋았어요.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 전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네. 절대 어느 누구에도 강요라는 게 없어요. 네. 그 종교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참 저랑 잘 맞는다라고도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네. 또 고요한 절에 가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맞아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내는 곳 근처에 이제 가까운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주말에 정말 힘들고 좀 심란하면 설렁설렁 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관음절이나 아니면 네. 저기 지장절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앉아 있다가 오면 음. 그렇게 좀 가라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교의 힘 없이 의지할 곳 없이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면 순 거짓말일 거고요. 네. 종교가 특히 불교라는 거는 저한테 좀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까 상담 심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네. 가만히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길을 찾게 도와준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불교의 그런 가르침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게 된 계기 중에도 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희 반 학생 2명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상담은 있긴 있어요. 뭐 왜 왔니? 왜 한국어 공부하니? 뭐 한국 생활은 어떠니? 이런 기본적인 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상담이라기 보기 어렵고 그냥 정보 캐는 거죠. 호구조사. 그렇죠. 호구조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학생 2명이었는데 한 학생이 먼저 하고 한참 뒤에 가장 최근에 또 한 명이 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힘드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니?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내다가 울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이해를 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주긴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막 얘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맞아 정말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지. 나도 그랬었어. 근데 너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예를 들면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최근에 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 생활에 아직 덜 익숙해진 거죠.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먹는 음식부터 해서 자칫하면 이제 거식증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막 누가 봐도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살이 찐 건 아닌데 여학생이거든요. 근데 막 자기가 막 너무 많이 찐 것 같다라고 막 걱정도 하고 기분도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알겠다고. 내가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된다고. 그러면서 남은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너에게 맞춰서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지금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자이고 그것도 가장 안 좋은 눈길로 볼 수 있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직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저희 일부에서 뭐 얘기했던 거를 좀 돌이켜 보면 사회에서 정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 꼭 HIV 감염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상담을 뭐랄까요,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북돋아주고 말이라도 들어주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일단 시간은 됐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얘기 듣고 남은 질문은 저희 2부에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다음 계세요.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